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스스로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우울을 철저히 숨기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음의 병이라고 하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단순히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잠깐의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 신체, 인지기능 전반에 걸쳐서 기능이 저하되고 장애가 지속돼서 자칫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몸의 질병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입니다. 미국은 2019년도에 6.6%이던 것이 2020년에 23.5%로, 또 영국은 9.7%에서 19.2%로, 일본은 7.9%에서 17.3%로 늘었는데 우리나라가 늘어난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울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는 것입니다. 즉 우울증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치료는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을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해결하려고 고군분투 노력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의 질환입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이라는 원인도 제시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또 현재의 대인관계의 문제, 또는 아동기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갈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것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뇌는요, 수없이 많은 신경계의 다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뇌신경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뇌신경들 사이에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에서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화학 물질로 하는데요. 이 화학 물질을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주로 이제 세로토닌이 중심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뇌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다음 신경으로 빠르게 충분한 양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기 전에 다 사라지거나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우리 몸에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오류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되는 체계에 균형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를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갑자기 숨이 막혀서 두려웠던 그런 공포를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자다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괴로웠던 적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공황장애를 겪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 둘 다 고약한데 이 두 녀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병증이죠. 공황장애가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늦추게 되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광장공포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같은 2차적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광장공포증이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피할 곳, 숨을 곳이 없다라는 공포예요. 이런 것이 생기면 외출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많은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기게 되면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뇌를 PET 스캔을 사용해서 찍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PET 스캔인데요, 파란 면이 많아 보이는 왼쪽 사진은 이 사람이 우울할 때 찍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붉은 부분, 노란 부분도 많잖아요. 이거는 우울함이 없어졌을 상태의 뇌를 찍은 겁니다.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뇌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건 뇌세포가 일을 적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판단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되죠. 특히 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포도당의 섭취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과 변연계예요. 우리 뇌에서 전두엽은 생각하고 정보를 판단해서 계획하고, 그래서 본능을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변연계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좀 본능에 충실한 걸 해요. 감정적인 거, 충동적인 거, 잠, 그리고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요,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왔다가 때로 너무 많이 왔다가, 식욕도 너무 늘었다가 너무 줄었다가, 더 무서운 건요,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자꾸 나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 이상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생기는 많은 증상과 행동들은 우리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우울증의 신호가 무엇이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거는 아주 명백한 우울증의 신호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들어서 기분이 저조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분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은 우울 증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얼마나 떨어지느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분 부전, 쾌감 상실, 안헤도니아라고 합니다. 남들이 즐거워하는 어떤 일에도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장기화되고 심해지면 사는 것에 대한 미련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 증상의 신호가 감지가 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는 사실은 기간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적어도 2주 정도는 나타나야 우울증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주가 다 차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해야 될 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의사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주변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부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대화하실 때도, 야, 쟤 꼭 공황장애 있는 것 같지 않냐? 아, 넌 꼭 우울증 환자 같아. 이렇게 농담이나 희화하는 소재로 정신질환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농담들이 비수로 꽂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 나에게 우울증을 털어놓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럴 때 있었어. 누구나 다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어떡해, 힘내. 이런 섣부른 위로와 잘못된 공감이 더 상처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낼 수 있으면 그 얘기 했겠습니까?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가 생각하기에 달렸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괴로움을 그냥 너 책임이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책임전과 가소평가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아주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되죠. 사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을 예방하고 가볍게 지나가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것은 복식호흡,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공황장애 생겼을 때 갑자기 복식호흡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을 평소에 익혀서 내가 그것을 딱 펼쳤을 때 내게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찾아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단 말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우울해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SNS에도 보면은 우울함을 날리는 포스팅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우울함 날리려고 마라탕 고고.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함부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우울감이라는 거는 취업이 잘 계속해서 안 된다
한다거나 뭐 실연을 했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생기고 다시 좀 일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막 액션이 일어나요.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증은 훨씬 더 기저적인 어떤 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2주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거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인 우울감의 지속이 아니고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껴요. 엄마가 느끼기도 했다가 아빠가 느끼기도 했다가 내가 느끼기도 했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우울감을 이제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로 좀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힘내, 파이팅! 이게 가장 지쳤을 때 듣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좀 약간 열받지 않으시나요? 되게 힘들 때 누가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무슨 힘을 더 내라는 거야. 영혼까지 끌어갖고 여기까지 힘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에 나가갖고 지나간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 너 정도도 안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 힘들죠.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대답이 다 대학만 가요. 힘들어할 때 대학만 가. 살도 빠질 것 같고 막 인생 다 풀릴 것 같지만 입학해 보시면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면은 의무감부터 주는 거예요. 아, 애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혼자 아니야. 나 있어. 힘들 때 말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 식구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요. 일단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나랑 개인적인 관계 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여성.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60대 혹은 70대 남성.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18세.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15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지점, 갈등들,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앉아고 뭐하노 거기서? 나 잠이 안 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확 가출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분노가 여기서 막 중년 여성, 50대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들은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변화로 보게 되는데 이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 변화 주된 거는 서글픔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제 쓸모가 내가 있을까? 이 서글픔이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오는 감정은 그렇지만 홀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의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겪게 되는 갱년기, 얼굴 좀 화끈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른 것 같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보통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그 반복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요 300일 정도 이런 몸살 증상이 떠나지 않는 거와 비슷한 형상을 엄마들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몸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또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의 역할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픽업을 안 가도 돼요. 애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처음으로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남편은 워크숍이라고 마침 그때가 잡혀서 늦게 도착하고 애들은 나가고 트리에 불만 번쩍이고 자기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어떤 시간이 와요.
이럴 때 엄마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또 이게 더 어렵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의 역할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또 다른 모성은 관계적인 모성인데 아이하고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고 고민도 얘기했다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는 모성인데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적 모성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도구적인 모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마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숙제했어? 학원 갔어? 레벨업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됐어?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근데 플러스 관계적인 모성이 돼야 돼요. 했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걸 해냈어.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가야지 관계적인 모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딱 끝나면 모든 게 갑자기 번아웃처럼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의 어떤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지지 있는 말, 아빠의 지지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엄마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엄마도 인생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 이젠 내가 엄마를 도와줘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자기를 이겨내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이 뭔가를 막 하거든요. 갑자기 김장을 막 더 많이 해요. 300포기 하던 거를 막 600포기 하고요.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내비둬야지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맨날 싸고 다녔어요. 저희 그 빨간색 도시락통이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썼던.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교 학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이 도시락을 안 싸고 가도 돼. 이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롱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는 이제는 엄마 도시락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시 싸. 그럼 내가 갖고 다닐게. 했더니 대학생들은 도시락 안 먹잖아.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냥 싸.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다시 도시락 싸시면서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그 후로도 4년을 쌌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쉬움 없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그렇게 할 때는 입을 뜯을 거면 무릎 아프다고 말 절대 하지 마. 난 파스도 안 사다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가 저거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이럴까요? 우리 아빠들은 괜찮을까요? 주말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싫어서 에휴 답답하다.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엄마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급변하죠. 막 와요. 근데 아빠들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빠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길게 와요.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건들지 마, 갱년기야. 막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런 대접 잘 못 받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니면 아빠가 야, 그 드라마 몇 시에 하냐? 이러면서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있다. 이러면 아빠한테도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빠들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 울면 아빠 울어? 아빠 늙었어. 그럼 엄마가 또 거기서 울어? 내 인생을 보고 울어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다른 여자 보고 왜 울어? 나를 보고 울어? 울고 싶은 게 나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들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퇴직을 눈앞에 두기도 했고 이제 퇴직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병수 선생님이 퇴직을 한 아빠들을 상담하면서 남겼던 기록에 이런 회고가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레고 블록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
나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다. 너무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한번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거든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아빠가 되게 바쁘고 그랬던 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쌓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시간 아빠들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빠 놀아주지도 않고 원망한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랑 솔직히 친하지도 않아 지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있어서 이만큼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어. 이런 말 하나가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역시 아빠들도요.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로 또 하고 그러고요. 아빠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아빠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청소해 주시고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탁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이번 일주일만 좀 왔다 갔다 좀 태워줘. 그러면 아빠들이 말은 다 반대로 나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미 배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좀 아빠들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러 가는 것도 말리지 마세요. 아빠들의 벌초, 엄마들의 김장, 이거는 그냥 자아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를요 둘이 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둘이 일어나요. 부부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애들 둘이 집에 놓고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60대, 70대 엄마, 아빠하고 그 톡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왜? 싸웠어? 왜 뭐라고 그랬는데? 화냈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죠. 근데 개입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개입을 시키도록 끌어들이죠.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들은 야 아빠 어디 있는지 전화해봐. 아빠 먹으라 그래라. 그럼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개입해서 조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서 엄청난 존재죠. 중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하지마! 같은 새끼가 다댕이랑 쫓아댕이 대가리에 공부 같은 거. 천상아 이거 어떡할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라? 진짜 나 오늘 뭐 입고 가라고? 이게 진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약간 갱년기가 비껴가는 분들은 와이프 갱년기랑 중이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자, 우리 중이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중이는 정말 심리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죠. 혼란스러울 만큼 격변하는 것이 이제 중이의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애는 뭘 물어봐도 그냥 상관말라는 말만 해요. 그거 중이병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이병이면 그런다던데. 우리 애 공부하기 싫어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이병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중이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결국에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간단하잖아요. 처방전이 중이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10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이지만 스스로 중이병에 걸렸다고 난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어른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자, 왜 이런 그 격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밀감은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중학교 됐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널브러지게 둬요. 그러다 딱 입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얘를 쫙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더욱더 반항 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애니까 뭘 모르고 중고등학교 때는 쫙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친해지는 건 대학 가면 친해지면 되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대학 가면은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직 자녀가 초등이고 또 중학생이면 관계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입시의 초조함을 딱 반나절만 내려놓아도 굉장히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반나절, 하루를 빼는 게 정말 1년이 삭제된 느낌으로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그 반나절, 그 하루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아빠 나 하루만 학원 째면 안 돼? 관둬. 왜 하루만 째? 다 째 그냥. 너도 관두고 나도 관두고 다 관둬.
애도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반나절만 치킨 먹고 게임만 4시간 하면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근데 부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뭐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헛똑똑이 부모 증후군이 3가지 증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차가움이죠. 엄마 아빠가 말도 안 걸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눈빛도 별로 안 보내고 스킨십도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아빠랑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인사하고 들어와. 전화드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덕성. 그 다음에 체면의식. 학교 상담, 학원 상담 갔는데 요만큼이라도 막 엄마 아빠 체면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아이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에서 이제 회복의 기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가죠. 비혼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혼은 부모의 역할이 수용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수용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자녀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여유 있게 딱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JR을 막 할 때 지한테 어떡했는데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체를 잘 받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자 부모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닭다리나 먹고 나가. 그래야지 뭐 JR 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란 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집을 나간 순간 사회적인 평가에 시시각각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힘든 것처럼 자녀들은 사회적인 가치평가에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되게 너덜너덜해 있는데 그 집에서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 네가 좀 공부는 약하지.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잘 웃는 능력이 있잖아. 끈기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말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 전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감이 되게 높다 하더라도요. 가족 결속도가 되게 높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 갱년기 아빠, 또 중2병 굉장히 우울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 우리 아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 또 내 자녀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 한 소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여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좀 지지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신지요? 아,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일을 하는 순간에도, 친구분들과 노는 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갑자기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최근에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최신 통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한국 트라우마 학회에서 전 연령층의 우울감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셔야 되는 청년층에서 우울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요. 나이가 젊어질수록, 어려질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울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건 비슷한 경험을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경험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경험이 많을수록 크기가 덜한 정도를 느끼죠. 게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좌절감 혹은 피로감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나아질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 우울감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죠.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바로 피로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식욕, 피로, 수면 문제와 같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연료가 바닥난 그런 자동차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인 그런 형태의 우울이라는 겁니다. 이 우울하다라는 느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피로하면 우울감을 느끼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울감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전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피곤하고 좀 지치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우울감으로 가지는 않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2달 있다가 저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도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피로를 느낄 때 우울해지는 건 앞으로 이 피로가 풀려서 좋아질 거란 전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런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뇌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몸이 지친 상황에서 정신도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연쇄가 계속된다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우울함으로 어떤 행동까지 한다 하면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의 포인트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울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때가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죠. 의학은 우리의 신체적 상태에 물리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주는 약물, 그리고 그에 준하는 처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때는 하드웨어 자체, 우리 신체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방법이 동반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로에서 오는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쉬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얼만큼 쉬어야 좋은 걸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UCLA 앤더슨 스쿨의 교수진이 함께 발표한 논문, Having too little or too much time is linked to lower subjective well-being.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낮은 주관적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걸 쉰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런 생산적 활동 없이 자유로운 시간이 5시간 정도를 초과하면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5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길이에 꼭 집착하실 필요는 없죠. 연구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피로를 풀 때 중요한 게 횟수, 즉 빈도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쉬는 것보다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자주 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의 빈도를 가져야 잘 쉰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인터벌, 즉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쉬어야 피로를 잘 풀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아쉽게 놀고 아쉽게 먹고 아쉽게 쉬어봐야 간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 없이 뭔가를 했을 때, 그때는 다시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죠. 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 없이 쉬었다? 그렇다면 다시 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쉬었는데도 또 금방 피로감은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할 별명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너무 꽉 차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약간 아쉽다 싶을 때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아쉽다 싶을 때 살짝 멈춰주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암시냐고요?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떤 간격 후에 이걸 다시 또 해보고 싶은지, 우리 뇌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연속을 혹은 사이클을 그려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로하고 더불어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쉬든지 내가 일하는 시간 혹은 공부하는 시간에 취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세를 바꿔줘야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영화를 보거나 PC방을 간다. 여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할 때와 비슷하게 앉아 있다는 거죠. 저는 열심히 컴퓨터를 켜놓고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화면으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조금 전까지 일했던 그 자세, 그리고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그 재밌는 영화를 봤더니 저의 뇌가 김경일, 너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게 신나? 저에게 그 신나는 콘텐츠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 확률을 뇌가 스스로 알아서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 스트레스를 푸신다?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앉은 자세라도 바꾸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셔야 되는 일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수다 떨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생기는 수많은 우울감들이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 성적이 정말 안 좋았는데 며칠 정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우울한 건지 아니면 이 점수를 가지고 속상해하는 부모님과 옆에서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후자가 더 세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30만 년 동안 많은 진화를 했습니다.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했죠. 하지만 30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게 있죠. 우리의 뇌입니다.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게 초고도화되고 초연결화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과 담을 쌓고 사회성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그 전에 나에게 단 30분이라도 혼자 있으면서 나의 뇌를 식히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쉽고 단순하게 지금 당장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호흡하십시오. 우울할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순환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울할 땐 지금 당장 심호흡부터 크게 하십시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복부보다 가슴으로 숨을 더 많이 쉽니다. 이런 호흡을 얕은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가슴 근육이 긴장에 조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신체 반응이 바로 한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숨 대신 일부러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주시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일원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울감을 느낄 때 그걸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잖아요. 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땐 가장 쉬운 심호흡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산책, 운동, 그리고 주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요 방법이 좋네, 이럴 땐 이런 사소한 행동이 나를 살짝 우울감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네, 약간씩 효과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쌓아가야 되는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이런 여정, 이런 탐색의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